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라는 책을 쓰신 마강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제가 담당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얘기를 어디서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증권회사에서 부동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증권회사라는 속성상 제가 장기 전망이나 큰 트렌드를 얘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교수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강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방송에 나가면 부동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욕을 많이 그렇죠. 댓글이 뭐 난리가 나죠. 교수님 제 별명 혹시 아세요? 네? 제 별명 혹시 아세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제 별명이 심지어 영생 열매.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영생하겠다고. 아이고.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얘기하면 지금은 집이 한 채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사실 없는 분이 지금 제일 괴롭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화가 나신 걸 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교수님도 제가 찾아보니까 욕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욕 종류가 그렇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네. 저는 이제 장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댓글들이 많고요. 근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해명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네.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주변에서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매일 시황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올해, 내년, 1, 2년의 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단기 전망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왜 이렇게 꼬였나라는 거를 이렇게 스텝이 꼬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접근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저의 얘기보다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큰 흐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 책에 담아주신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면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보다 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는 뭐가 바뀌어야 이 답답한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길지 교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요 1부와 2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1부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와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들, 현재의 정책들 이런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잠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는 이게 이제 공급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상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근데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거를 어떨 때는 정책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너무 강한 개입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때그때에 맞춘 이제 그런 개입이 있을 때 이 진폭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의 재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단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집값 안정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어느 정도의 플럭추에이션을 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도시계획, 이제 국토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토지와 주택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좀 큰 틀에서 네. 말씀드리는 어떤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집값이 뭐 너무 크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네. 저도 계속 보지만 눈을 의심할 정도로 계속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택을 가진 사람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겁날 정도로 이렇게 오르면서 와, 이게 맞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아마 여기 시청자들 분들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셨던 분들이랑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양상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예측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빗나간 것도 많고, 그쵸.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공식 가지고는 좀 뭔가 뭐 단기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장이다라는 거, 뭐 최근에는 그걸 진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큰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큰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각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고, 그게 정책이 실제 영향을 시장에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뒤늦게 영향을 주는데, 네.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요. 이게 단편적으로 한두 마디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질문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뭐 이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두 마디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말을 끝까지 다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규제를 다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시장이라는 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값 변동이 굉장히 컸던 때,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굉장히 컸던 때를 보면은 노태우 정부 바로 직전 그때 엄청나게 폭등을 그렇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죠? 2002년을 네. 시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폭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 때, 현 정부 때 네.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폭등에는 사실은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게 정책 실패도 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노태우 정부 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그 전에요.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단군 이래 최대 불탔던 시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3조 호황 시대였고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게 또 수도권에서 또 개최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 조금 더 주목받는 지역이 됐죠. 여기서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소득 수준도 확 뛰었죠. 올라갔고요. 네. 돈도 굉장히 많이 국내로 유입이 됐죠. 근데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택, 그 다음에 또 좋은 주택. 이제 그 당시 아파트가 지금처럼은 아주 보편적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매매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 또 전세 가격이죠. 그때 월세가 조금 좀 적은 형태였으니까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래서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때 이 주택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네. 굉장히 컸던 때였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주택 200만 원 건설 계획이 그렇죠.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수도권 물량이 이제 90만 호 정도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왔죠. 그게 노태우 정부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도 계속 주택 공급 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졌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택 보급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뛸 수밖에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은 수급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은 그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저희가 이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활성화 정책을 썼었고요. 그때 굉장히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그렇죠. 했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이랑 또 맞물려 가지고 2002년도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또 이제 2기 신도시 정책을 냈었죠. 우리가 폭등할 때마다 이제 신도시 정책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정책이 나오고 이제 수도권 2기 신도시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다가 우리가 저희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게 좀 이제 오래 갔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맞아요. 이제 오래 갔고요.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사가 뭐 몇 개가 무너졌고 그때는 심각했죠. 건설 경기 침체가요. 그렇죠. 네. 그때 민간 건설 업체가 많이 무너져서 이제 또 그거를 봤던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또 대폭 축소했고요. 이제 공공의 역할을 민간 영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했고 또 공급 축소 이제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없다라는 걸 선언하고요.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 주택 가격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받았는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2014년 정도에서 한번 바닥이었고요. 그쵸. 그 시기에서는요.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에서는 그 시기가 2012년 우리보다 한 2년 정도 더 빨랐어요. 이제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그게 빨랐고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을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좀 지나서 한 2015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을 했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금 빨리 알아차렸어야 됐어요. 이제 이런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응축된 에너지가 이제 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됐는데 그거를 조금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유동성의 힘을 좀 과소평가했다. 네, 유동성의 네. 힘을 과소평가했고요. 사실 뭐 주택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영향이 큰 게 뭐냐라고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본다라면은 저는 사실 금리라고 볼 것 같아요. 네. 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고 경기가 완전히 풀리 괜찮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갈 데가 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이제 몰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그렇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한 2019년 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도 뭐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재정 확대 정책을 네. 폈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판돈을 키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뭐 여기 청취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그 정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네. 그 노력이 차기 정부나 뭐 차차기 정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여건이라든가 금리 상황,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개입의 실패 등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네.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러면은 왜 이런 정부의 노력이 생각보다 좀 덜 먹히는가? 덜 먹히기는커녕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심하게 오히려 더 오르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의 이면에는 이제 인구 분포의 변화가 네.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 정책이 계속 쏟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쏟아져 나왔고요. 사실 신도시 정책도 이거 다 수도권에 관련된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기 신도시도 결국에는 수도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공간이 되어 버렸고요. 여기가 이제 국토 면적으로 하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2%가 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인구 쏠림 현상이 점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압력이 점점 누적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팍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되다가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 변동폭을 굉장히 이렇게 확대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당황해서 이제 신도시 정책을 이제 펴는 네. 거죠. 그런 정책이라도 펴지 않았으면은 이제 사실 서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이제 보는 그쵸.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장기적인 틀 속에서 이런 인구 쏠림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었었고 이 쏠림 현상이 이 주택 수요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응축해 나갔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돈이 막 풀린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린 상황에서는 이런 응축된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책 내용을 네. 책에 좀 그런 내용을 담았죠. 네. 그 수도권 쏠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과거부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베스트셀러로 또 유명한 게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의 수도권 쏠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온 건가요? 그러니까 인구 쏠림 현상, 수위 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뭐 파리라든가 네. 아니면 런던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렇게 뭐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비교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아유, 뭐 우리나라 이렇게 인구 쏠림 현상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서울이란 공간은 약간 달라요. 서울이란 공간은 이게 산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 가용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라고 말씀드렸지만요. 네. 거기에는 상당 부분 개발이 제한된 구역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서울에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굉장히 적다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런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평지예요. 네. 도쿄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밀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굳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면은 거의 도시국가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랑 비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서울의 경우는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서 제가 공감하면서 봤던 부분이요. 점점 더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보통 언제 오느냐. 첫 번째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취직할 때. 맞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할 때. 요렇게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점점 더 수도권으로 온다. 네. 근데 그 비율이 실제로 좀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동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20대 초반에서 뭐 30대 중반으로 갈수록 뭐 일자리의 비율
그 일자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그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인구 아니면은 뭐 지역에서 뭐 자리를 잡지 않았더라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런 지방 문제를 연구했을 때는 이렇게 젊은 인구의 이제 유출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런 위기의식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게 단적인 예가 이제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도 이제 입학 정원을 못 채울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젊은 인구의 유출이 예전보다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네. 통계상으로는. 네. 그럼 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니 네. 뭐 일자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업 공부를 이제 수도권에서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취업 때문에 이동하는 인구도 있고요. 근데 대학 진학을 자세히 한번 그 이면을 또 살펴보면요. 대학 진학도 일자리랑 굉장히 깊은 그렇죠. 관련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네. 수도권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내 일자리의 어떤 그런 링크가 점점 공고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이게 느낌으로 알듯이 뭐 알 수도 있고요. 네. 또 소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학을 위한 어떤 그런 인구 이동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랑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데 왜 집값이 서울 수도권이 계속 오르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네. 근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수도권 쏠림이 일어나면 교수님께서 이 책에도 설명하셨는데 이런 식이면 서울 수도권의 수요는 생각보다 더 오래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네. 이제 주택 가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우상향 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뭐 부침이 좀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뭐 IMF 때도 뭐 많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서울은 뭐 한 18% 정도 폭락을 했었고요. 네. 그때는 그게 엄청난 쇼크였죠. 큰일 난, 네, 난리 났었죠. 네, 그럼 나라가 네.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18% 정도를 폭락을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해왔다고요. 근데 뭐 이것도 하나의 재화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근원적인 힘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금리 얘기도 했었고 뭐 기타 얘기도 정책도 있고, 네. 했었지만 네. 정말 근원적인 힘은 밀도예요. 아. 네. 덴서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인구 감소 시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해도 사람들이 남아있는 인구가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이 쏠려서 살면은 기본적으로 그 쏠려 사는 인구가 비싼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또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또 이런 네.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연구 결과를 말씀을 하나를 좀 드려보면요. 네. 이 밀도와 집값과의 관계는
대략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밀도가 한 1% 정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살고 있는 인구의 밀도가 1% 정도 증가하면은 집값은 한 0.9% 정도 뛴다라는. 그러니까 1% 밀도가 증가하면 1%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밀도가 증가할 때 1% 뛰는데 밀도가 감소할 때는 네. 그것보다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1.2, 1.3이 내려갑니다. 이 인구가 유출되는 도시에서의 집값 하락은 훨씬 심한 거죠. 그렇죠. 집값 하락은 더 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도 뭐 굉장히 많이 뛰지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뛰지만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많이 뛰지 않냐. 지방도 지금 난리예요. 네, 난리지 네. 않습니까?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은 금리와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집값이 하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회수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올라가면은 진행이 되면은 정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는 이 지방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좀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고요. 또 약간 수요가 약한 원래 가격이 좀 낮았던 기타 지방 지역들이 지금 비규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오히려 지금 투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들의 최근 1, 2년간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궁극의 종착지라기보다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종착지인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신데 이 게임이 딱 끝났을 때에는 맞습니다. 그 지역들에서는 의외로 여기 계신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으실 수가 있다. 뭐 투기 목적이신 분들이야 뭐 그분들 선수시니까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럼요. 잘 하시겠죠, 알아서. 네. 근데 이제 기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서 갑자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는데 오른다고 하니까 아니면 나도 혹시 좀 돈을 벌어야 되나? 라고 해서 덩달아 사셨는데 이런 분들이 또 타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또.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장이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하나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뭐 이런 비규제 지역에서도 이제 이렇게 주택 장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뭐 재테크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재테크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영역에 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집값에 거품이 많이 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 열매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 궁금하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이 너무 가팔랐고 평균적으로 얘기하자라고 하자면 우리의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별 상품별로는 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또 이러죠. 뭐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또 이러저러 피해가네 또. 아닙니다. 저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게 직접 데이터를 다 찾아서 한번 네.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좀 네. 한번 분석하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몇 개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럼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뭐냐?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보는 어떤 그런 지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통화량 대비 네.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상승했는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대비, 그러니까 뭐 GDP 대비든 GDP 대비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 시점으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이런 집값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좀 긴 시간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물가 지수 대비 이런 그러니까 주택 가격 지수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요. 사실 2003년도부터 이제 이걸 지수니까 100으로 잡고 보면은 한번 집값이 쫙 뛰었다가 2004년, 5년 정도에 이 물가 지수랑 거의 탁 달라붙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상승하는데 이 속도는 제가 못 본 속도예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006년 진짜 충격적으로 올라갔죠. 네.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원래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낼 때는 거기는 이제 주택은 포함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니까 부동산이 이제 재화의 어떤 그런 특성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악어 입처럼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GDP 대비, 그 다음에 이런 총통화량, 그러니까 대비, M1, M2 대비, 네, M2 대비, 네. 특히 M2 네. 대비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특히 GDP 대비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력이죠. 네. 경제력 대비에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네. 전고점을 네. 돌파한 거죠. 이거는 그냥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그냥 네.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진폭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본래적 가치로 네. 회귀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 거다. 네. 만약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력, 그 다음에 이런 풀린 통화량, 이제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만약 이게 그런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은 높아도 너무 높다라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직관적으로 가장 좋은 지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소득뿐만 아니라 금리까지도 그렇죠. 또 포함해서 내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수가 100 정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소득의 한 25%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그렇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5를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말인즉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41, 2, 3% 정도를 네. 아마 최근에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최근에 더 네. 올랐을 거예요. 네. 이게 한 3-4달 전에 절반쯤은 아마 네네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다 금리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금리가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저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걸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질 거다. 만만치 않죠. 네, 부분이 아주 저는 염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 뭐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 아니면 중반 이후에는 종료를 좀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사인을 주고 있고요.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도 저희가 경험한 상태에서 만약 이게 현실화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이 금리가 주는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이건 좀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그런 느낌을 보면 상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고 뭐 내년 초반까지는.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지표들이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실제 주택을 사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말씀이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네. 저도 숫자를 보고 있고 정말 부담스러운 숫자고요. 그런데 교수님 책에도 나오는 정책상의 조금 오류랄까요? 단기에 부담되는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의 급격한 전환. 그렇죠. 요걸로 인해서 제가 최근에도 집값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전세 살고 계신 분이 집을 살까를 고민하시면 특히나 전세를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이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좀 사볼까 평수를 줄여서라도 이러면 제가 좀 고민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정책은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나가서 욕 엄청 먹었었던 거고 또 오늘 집값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미 먼저 하셨으니까 그냥 그래요? 하는 걸로 하면 예, 이제 이거예요. 교수님께서도 책에 쓰셨어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임대는 누가 공급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뭐 투구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세네 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세네 채를 다 쓰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대부분 한 채 아니면 두 채 놓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어떤 그런 형태. 전세나 월세를 대체로 주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뭐 사실 이제 사는 거 뭐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사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가치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동의를 하는 반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이제 임대차 시장의 물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크게 나눠 보면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에 계시던 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올라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물량이 이제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불시장이 되고 임대차 시장은 안정되는 효과. 그렇죠. 이게 사실 서로 동조화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따로따로 갔었죠. 원래는 따로따로 가야 네.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1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강한 규제 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다주택자 대한 규제. 강한 규제 정책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집 중에서 이제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주택을 이제 미리 처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임대차 시장에서는요 또 크게 두 가지로 갈려져요. 두 부류로. 매매 시장으로 올라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물량이 매매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네. 여기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뭐 지금과 같은 강한 규제책 이건 좀 강하다,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임대차 시장에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임대차 어떤 그런 물량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 다음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민간 영역에서 사실 주택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정부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이 들어가니까 이 물량이 줄어들어 갖고 이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전월세를 공공에서 공급하려면 전월세 공공 물량을 어느 세월에 이만큼을 다 확보하겠어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 사이에 전세 가격이 폭등해 버리면 맞아요. 하지 말라는 갭 투자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주택자를 제가 뭐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주택자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는 찬성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신규 취득을 막는 것까지는 좋았다. 취득세를 더 올리고 2주택에 8%,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죠. 8%, 3주택에 12%. 네. 그거를 더 올리는 거는 더 못 사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월세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전세 월세를 안정적으로 주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종부세 면제라는 너무 센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서 맞아요. 투기의 수단이 돼버렸다. 그때는 사실 정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함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취지는 처음에 설계 자체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잘못됐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 정책이 너무나 큰 혜택을 줬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한 방에 없애버리다니. 저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거를 네, 오락가락했죠. 하루아침에 이걸 없애버리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그럼 바로 집을 사라는 거냐.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웃을 수가 없는데 이제 좀 자꾸 웃는 게 이제 허탈하기도 해서요. 맞아요. 이제 와서 그럼 다시 민간 임대차법을 만들자라고 네. 복원하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법 나오면서 네. 정말 힘들어졌죠,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공감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 관련해 가지고 2+2로 한 거. 네. 이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시장이 지금 상황처럼 막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막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안정적일 때 정책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책이 나와서 네. 좀 그랬던 거고요. 한번 내년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년 이제 7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계약갱신 관련 이제 물량이 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굉장히 높게 부를 거다. 네. 이제 4년을 생각하고 네. 이제 이런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또 반면에 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전세 물량이 굉장히 또 그때 많기 때문에 이건 또 낮추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서 네. 이게 좀 상쇄되면은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긍정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기 참 힘든 영역이에요. 사실 저는 좀 그 신규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 말고 좀 오래전에 사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실거주 요건은 조금 완화시키는 게 완화해주면 필요해요. 예. 그 지금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가격 내려간 것처럼 갑자기 실거주 요건이 네, 그 들어와서 교수님 책에도 있더라고요. 네네, 베이비 부모가 은퇴할 때 네네.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팔라고 하면 거부감이 강하잖아요. 네네. 교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호응을 해 주실지 않을까 좀 네네. 싶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이제 책 내용 핵심이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럼 완전히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인 거죠.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거나 그렇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그렇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정책 중에서는요. 수요를 억제하는 거 이외에도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3기 신도시 정책 나왔거든요. 이 3기 신도시는요. 제가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그리고 1기, 2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건 좀 얘기가 기니까요. 세심한 고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3기 신도시 뭐 잘 아시겠지만 참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서울에서 좀 거주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잘 계획이 됐고요. 그런 계획 과정 속에서 점점 그러니까 서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내에 서울이 커지는 거죠. 서울이 커지면서 이제 광역화 되면서 이 공간이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단기적으로는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수요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수요 억제도 좋습니다만 수요 분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수요 분산 정책으로는 크게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떠오르는 대안 중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귀향, 귀촌, 그 다음에 중소도시로의 이동, 아니면은 뭐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으로 이동도 뭐 좋습니다. 그런 이동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단기 정책으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기 정책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나라 1차, 2차, 그 다음에 중간에 낀 몇 년 세대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네. 그래서 제가 베이비 부머의 어떤 그런 귀농, 귀촌,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권으로의 이주를 좀 촉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가기 싫다. 네. 나 계속 서울 살래. 다 네. 그러시죠.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렇게 옮기겠냐라는 네. 그리고 집값 잡으려고 인구를 이렇게 재배치하는 게 이게 나도 병원도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이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1차, 2차 다 포함해서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굉장히 큰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에요. 그쵸. 예. 그 지방 출신이고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도시 생활에서 뭐 이렇게 지친 어떤 그런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이제는 좀 대도시를 떠나서, 예를 들어 서울을 떠나서, 조금 더 좋은 자연 환경이라든가, 뭐 이제 뭐 텃밭도 가꾸고 아니면 거기 소일거리가 있다라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 진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베이비 부머의 한 60% 정도가 실제 이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 짐을 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통계 결과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을 벗어나는 인구 중에 상당수가 베이비 부머 세대에 포함돼요.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제 대도시로 옮기고 있고요. 네. 이런 대도시에서 나가는 인구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죠. 근데 이 베이비 부머의 세대의 그런 이제 유출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게 된다라면은 혹시 이 수도권에 좀 있었던 뭐 일부 일자리, 네. 조그만 일자리라도 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부터 점점 이제 좀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병원, 네. 그쵸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의료 서비스가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좀 안 좋다 그러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액션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이주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이주하고 싶어하는 인구가 많다라는 것. 근데 그 인구가 뭐 이주하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결정이 보수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좀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의 약간의 좀 흐름에, 밖으로 나가는 흐름에 좀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지방에서 이주한 네. 베이비부머 세대가 440만 정도가 있어요. 엄청 많네요. 네. 10%만 이동을 한다라 그러면요. 뭐 다 이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44만 정도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44만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집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50대, 60대는요. 지금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크기를 늘려왔어요. 최선을 다해왔어요. 맞아요. 집도 네. 그분들이 제일 좋은 거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경제력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금의 고령자 세대를 보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절대적으로 경제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계층들 중에서는 가장 경제력이 높은 세대고요. 그쵸. 교육 수준도 높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화라든가 성공 경험이 있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세대예요. 네. 근데 이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각종 사회적 정책들이 이분들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 정책들이 어떻게 설계됐냐면 60세가 되면 또 은퇴를 55세부터 은퇴를 시작하고 또 65세 고령 인구로 편입되면은 쉬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귀한 기촌을 하면서 인생 이모작,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마련해서 지방에서 좀 그러니까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받고 또 문화의 기회, 그러니까 문화 여가의 기회, 그 다음에 일자리의 기회, 이건 이제 중소기업이랑 연결시킨. 네. 그러니까 뭐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을 요하는 데가 또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하고 또 최근에 LH 농촌 사업에서 타운하우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른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들을 공급하면서 20년 동안 원한다라면은 아주 저가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앞으로 30년을 살 때 30년이 그려지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분들이 집을 팔겠냐라고 또 질문하세요. 네. 팔지 서울 않는 집을 팔고 지방에 내려가시겠냐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다운사이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머지 여생을 그 돈으로 충족시키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냥 임대를 하고 내려가셔도 돼요. 임대를 하고 내려가시면은 임대차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전세 가격이라도 좀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사실은 한 1.5년에서 2.5년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책이 나오는 게.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농촌 사업 같은 경우에서 그런 효과들을 좀 봐왔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그러니까 실거주자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신청할 수 없죠. 그렇죠. 또 아니면 거주하지 않으면 또 연금을 취소해야 되는 그쵸.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주택을 사게 될 경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네. 이 다주택자가 돼서 상당히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이제 변경을 하고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좀 이주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좀 잘 설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은 워낙 이게 거대한 인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5% 10% 정도만 반응을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의 단기 대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수요 분산 정책의 단기 정책으로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좀 궁금하시면은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베이비 부머 관련된 책을 이 바로 전에 네. 작년에 썼었거든요. 그 책에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네. 한번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하셔도 돼요. 베이비 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네네. 산다. 네. 네. 그 책에 조금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또 공감을 해주시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 설계를 해갖고 또 사업화 모델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요 분산으로의 장기적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태의 수도권 일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거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은 멈출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기니까 지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인구의 사회적 이동은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 과정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공간 구조의 사회적 인구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토 공간의 쏠림 현상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촉발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촉발하느냐라는 거를 보면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요. 비금융사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총액으로요. 기업들의 10년간 순위 변동을 한번 보시면은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네. 그 위치가 대도시권이고요. 대도시권 중에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 중심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강남은 이제 판교까지 그쵸. 지금 포함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쏠리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쏠리고 있느냐? 이런 기업들, 혁신성장 기업들은요, 청년 인재를 구하기가 쉬운 곳으로 자꾸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요. 청년 인재는 문화적 기회라든가 또 교육의 기회, 또 자식을 키우기 쉬운 어떤 그런 자녀를 키우기 쉬운 어떤 그런 공간, 아주 이렇게 기회가 많이 융복합된 공간을 선호해요.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선호가 맞물리면서 대도시 지향성, 대도시 거점 지향성을 가지면서 이제 자꾸 공간이 뾰족해져 가는 거죠. 그쵸. 공간은 플랫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뾰족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린 게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약간 또 이것도 또 약간 정치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사실은 산업 구조가 그때쯤부터 좀 더 첨단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달까요? 맞아요. 약간 IT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죠. 좀 지났지만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OECD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첨단 산업의 성장이 대도시의 특히 수위도시의 네. 인구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사업체가 생성하는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증가시키는지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이런 산업 구조 변화가 지역 간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그런 산업 구조 변화 때문에 지역 격차가 심하게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기점이 2010년도였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늦었어요. 그게 반응이. 묘하게 아이폰이 나온 직후 같네요. 네, 맞아요. 네. 그때부터 도시의 융복합 환경을 굉장히 요하게 됐었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네. 이제 저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표된 걸 보면은 트랙터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랙터 만들 때는
도시 외곽에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트랙터 만들어서 그 트랙터 팔면 됐어요. 그쵸. 근데 모바일 기기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랙터를 갖다가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바일 산업이랑 조금 연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진화하면서 이 트랙터가 생산성이 있고 고부가 가치로 가려면은 날씨 예측 시스템, 관계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어떤 여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것들, 그러니까 시스템들, 각각 시스템들이 있는데 시스템들의 시스템 속에서 이제 트랙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트랙터 하나 개발하려면요. 이거는 외곽에 떨어진 어떤,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떨어진 트랙터만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도시에서 여러 전문가들 있잖아요. 기상 예측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문화 여가 관련된 거, 관계 시스템 거, 파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생용과학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돼서 거기에 요구를 받아들여서 트랙터가 진화하는 겁니다. 네. 그럼 트랙터 산업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입지하냐? 도시 외곽은 이제 분리해줬고요. 도시 내로 들어와서 여기서 R&D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조는 바로 도시 프린지.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됐었는데 가까이 있는 데서 피드백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도시가 점점 일자리가 대도시에서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들 전문가들이 있고 이 전문가들이 또 있다 보니까 문화라든가 여가라든가 또 교육의 기회가 또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은 거기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쵸. 또 혁신인재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또 기업은 이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성질이 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간이 점점 뾰족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가장 빠르게 이런 공간이 뾰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수요 분산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아주 혁신적인 대안을, 정책적 대안을 지금 빨리 내놓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미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지금이 시작입니다. 네. 가면 뭐 이대로 가면 정말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일군 국가요? 무슨 국 일국 일극화. 일극화요? 네, 일극화? 수도권 일극화. 수도권. 수도권만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 뭐 5,200만이라 그러면은 2,600만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인구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요. 절반 네, 나머지 나눠져 절반 있죠. 인구가. 근데 지금 이제 뭐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 뭐 건설 사업이 또 이제 좀 호황이겠죠. 이제 이런 게 다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 수도권이 더 좋은 어떤 그런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 격차는 점점 벌어질 벌어지게 수밖에 되고.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기적인 대안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도 그 우리도 이렇게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자. 네. 그다음에 혁신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시티 논의,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대도시권을 좀 키우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요즘 또 대선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청년 인재들이 유출되는 게 지금 너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도 뭐 최소한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도권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강력한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으로서 이 도시계획 자체가 가지는 인구 분산의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서는 뭐
뭐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뿐만 그쵸. 아니라 네. 우리가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 네.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에 이제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짧은 기간에 이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 근데 그 정도 스케일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압축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곳, 특히 강남과 같은 어떤 그 서울의 강남과 같은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가지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앵커 기업에 딸린 스타트업 기업들이 내려오고 또 그런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정책이 없다라면은 저는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분들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해야지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공감합니다. 네. 반은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택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단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그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집적돼서.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이게 굉장히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 곳으로 좀 분산시키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란 공간은 지위재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약간 신분제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더 지나가면은 부르는 게 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위에 있는 상부 시설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거 상부 시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도 그 집값에 대비해서 집값 격차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강남이 왜 이렇게 비싸냐? 거기 뭐 일자리도 많고 또 많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고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지역은 내려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위제화하기 때문에, 상징제화하기 때문에 네. 그 상징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제화에 대해서는, 이런 지위제화에 대해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징제화가 있다라면요, 여기에 특소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을 써요. 네. 왜냐하면은 상징제화와 관련해서는 플라이트 앤 체이스라 그래가지고 달아나고 쫓아가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네. 완성이 되면서 모든 집값을 끌어올리는, 모든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이란 공간을 뭐 눌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도 강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발전을 시키되 그런 공간을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 살고 싶어하는 공간, 그래야 이 뭐 지휘성을 가진 어떤 그런 재화들도 너무 빨리 그러니까 달아나지 않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달아나 버리면은 다른 지역들은 또 그 달아난 가격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요 분산 정책이 이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금 쏟아내는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뭐 몇 년 뒤에는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수도권으로 또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외부 충격이 있었다, 호조건이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주택 가격이 또 한 번 굉장하게 폭등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좀 대도시권을 여러 군데 지역에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그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 깊이 있는 말씀, 메가 트렌드 잘 짚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경청하고 들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까?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단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점점 더 답이 없는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사회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좀 더 나은 미래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바람에서 제가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고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고맙습니다. 또 모실 네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